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전망을 담은 알랩의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넘어서 이 공격들이 어떻게 우리 지갑이나 공장 또 일상생활 속으로 직접 파고들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2025년은 정말 사이버 공격이 더 이상 그냥 컴퓨터 화면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체감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보고서를 보면 유독 한국의 핵심 인프라가 집중적인 타겟이 됐다는 점이 눈에 띄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통신사 B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게 거의 시작이었죠. 네, 그렇죠. 2,300만 명이면 이건 뭐 거의 국민 절반의 정보가 털린 건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냥 이름이나 주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두고 범죄자가 내 휴대폰을 통째로 복제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넘어갔다. 이런 말까지 하던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아,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유출된 정보의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그 유심 인증 키인 K값, 또 가입자 식별번호 IMSI 같은 통신 핵심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핵심 정보요? 네, 이 정보만 있으면 소위 심스와핑, 그러니까 유심칩을 원격으로 복제해서 다른 사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걸로 은행 앱에 접속해서 돈을 빼가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그런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내 디지털 신분증을 통째로 도둑맞은 셈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근데 그런 핵심 정보를 어떻게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빼낼 수 있었던 거죠? 공격에 사용된 BPF 도어라는 악성 코드가 아주 교묘했어요. BPF 도어요? 네. 보통 악성 코드는 시스템 어딘가에서 활동을 하니까 흔적이 남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운영체제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 그러니까 커널단에 거의 유령처럼 숨어 있었어요. 아, 평소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해커가 보낸 아주 특별한 암호 신호, 이른바 매직 패킷을 받아야만 깨어나서 활동을 하니까요. 보안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걸 찾아내기가 극도로 어려웠던 겁니다. 통신망이 뚫리는 걸 보면서 다들 불안해했는데 곧바로 온라인 서점 C 랜섬웨어 사건이 터졌죠. 아, 저도 그때 정말 답답했던 기억이 나요. 네, 피해가 컸죠. 그냥 책을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매해둔 공연 티켓을 앱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발만 동동 굴렀거든요. 이게 정말 사이버 문제가 아니라 내 현실의 문제구나 하고 피부로 느꼈어요. 맞아요. 2천만 명이 쓰는 서비스가 나흘이나 멈췄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 구매를 넘어서 공연, 팬미팅 예매까지 다 중단되면서 사이버 공격이 우리 문화생활하고 실물 경제에 얼마나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지 아주 명확히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금융권은 다른 산업보다는 보안에 더 철저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좀 깨진 사건들이 있었죠. 카드사 E랑 금융사 D 사례는 어땠나요? 카드사 E는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요. 이 중에서 28만 명은 카드 번호, CVC, 비밀번호까지 그냥 통째로 넘어갔어요. 아, 결제 정보가 바로요. 네. 이건 그냥 정보 유출이 아니라 당장 범죄자가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충전된 신용카드를 손에 쥐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출된 데이터 양만 총 200GB에 달했습니다. 금융사 D는 상황이 더 신박할 뻔했어요. 걸라라는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전세자금 보증 같은 핵심 금융 서비스가 아예 중단됐었거든요. 서비스가 멈췄군요. 네, 다행히 금융보안원에서 복구 도구를 아주 신속하게 개발해서 시스템을 살려냈지만 만약 실패했다면 한 회사가 정말 존폐 위기에 몰릴 뻔했죠. 공격자들이 이제 사회의 혈맥인 금융 인프라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한국에서 통신망, 서점, 금융이 멈추는 걸 봤는데 이게 세계로 눈을 돌리면 스케일이 정말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사례를 보면 사이버 공격이 이제 디지털 세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자동차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까지 멈춰 세우는 그런 물리적인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랜섬웨어 공격 하나로 전 세계 생산 라인이 무려 5주 이상 멈췄습니다. 5주나요? 네, 피해액만 약 19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 원으로 추산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200만 명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았죠. 사이버 공격 하나가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피해는 더 연쇄적이었던 것 같아요. 세일즈로프트, 드리프트 사건은 마치 도미노 같았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공격자는 AI 챗봇 통합 기능을 해킹해서 오아스 인증 토큰이라는 걸 훔쳤어요.
오아스 인증 토큰이요? 네, 이게 뭐냐면 여러 서비스가 서로 얘는 믿을 수 있는 애야 라고 확인해주는 일종의 디지털 출입증 같은 거거든요. 아, 출입증. 이 출입증 하나를 훔쳐서 그 서비스랑 연결된 세일즈포스를 포함한 약 700여 개 기업의 데이터에 무단으로 접속한 겁니다. 와, 문 하나를 열었는데 700개 집이 동시에 털린 셈이네요. 이게 바로 그 공급망 공격의 무서움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외에도 일본 아사히 그룹의 맥주 생산 라인이 멈추고 유럽 항공사들의 운항이 차질을 빚는 등 정말 식음료부터 항공까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모든 영역이 공격 대상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규어 공장이 멈추고 700개 기업이 한 번에 털리고 이 사건들을 쭉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운이 나쁜 개별 기업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뒤에는 뭔가 거대한 공통된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25년을 관통하는 위협의 핵심적인 패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짚어볼 흐름은 랜섬웨어 생태계의 파편화와 카르텔로 합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록빗 같은 거대 랜섬웨어 조직이 국제 공조 수사로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네, 그 뉴스 봤어요. 그럼 랜섬웨어가 줄어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잠시만요. 거대 조직이 잡혔는데 오히려 범죄가 더 늘었다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죠? 거대 독점 기업이 무너지니까 그 빈자리를 40개가 넘는 소규모 그룹들이 막 채우면서 난립하는 일종의 탈중앙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특히 화이트라벨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화이트라벨이요? 네, 중앙 플랫폼이 랜섬웨어 암호화 툴, 협상 도구, 데이터 유출 사이트 같은 공격 인프라를 전부 제공해요. 그러면 계열사들은 각자 자기 브랜드를 걸고 공격 대상을 물색해서 공격만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벌어들인 수익의 한 20% 정도만 플랫폼의 수수료로 되는 방식입니다. 와, 그거 마치 유명 치킨 브랜드가 튀기는 비법이랑 소스만 제공해주면 동네 사장님은 간판 걸고 장사만 하면 되는 딱 그 프랜차이즈 방식이랑 똑같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제 해킹 기술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랜섬웨어 공격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군요. 바로 그 점이죠. 이 랜섬웨어 프랜차이즈 모델 때문에 공격의 기술적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결과 공격의 빈도와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이건 더 섬뜩한데요.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과 순수하게 돈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네요. 네, 결정적인 사례가 보고서에 나와요. 북한의 해킹 그룹으로 알려진 문스톤 슬릿이 자신들이 만든 랜섬웨어를 쓰는 대신에 러시아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퀼릴 랜섬웨어를 가져다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거의 군대나 정보기관급의 엘리트 해커들이 문을 따주면 전문 돈벌이 조직이 들어와서 집을 터는 그림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건 거의 국가가 마피아와 협력하는 수준인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배후의 APP 그룹이 고도의 기술력으로 뚫기 어려운 보안망을 뚫어서 초기 침투를 담당하고 서비스형 랜섬웨어 조직이 데이터 갈취와 협박, 수익화를 맡는 분업 구조가 확립된 거죠. 아, 분업 구조. 네, 국제 제재로 돈줄이 막힌 국가들이 사이버 범죄를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 가장 활발했던 APT 국가는 북한이 86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중국, 러시아, 인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트렌드는 공격 기법 자체가 더 교활해졌다는 거군요. 맞아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앞서 본 공급망 공격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대된 겁니다. 클리오 MTFT라는 파일 전송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딱 하나를 공격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182개 기업을 동시에 감염시켰어요. 하나로 182개를요? 네. 그리고 둘째는 다중인증, 즉 MFA를 우회한다는 건데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쓰는 2차 인증도 소용없다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완벽히 안전하진 않아요. 이빌 프록시 같은 툴을 이용한 중간자 공격은 우리가 진짜 사이트인 줄 알고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그 로그인 정보 전체, 그러니까 세션을 통째로 가로채가요. 세션을요? 네. 그래서 2차 인증을 해도 뚫릴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니요. 마지막은 AI를 쓴다는 거고요. 네. AI를 이용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교한 피싱 이메일 문구나 딥페이크 영상, 음성을 자동으로 대량 생성합니다. 예전처럼 어설픈 번역체 문장이 아니라 마치 내 동료가 보낸 것처럼 완벽한 이메일을 순식간에 수만 통씩 만들어내는 거죠.
공격의 효율성과 성공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흐름 속에서 2026 내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망은 단연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전방의 확산입니다. AI 공격이요? 네, 2025년이 AI를 공격 준비에 활용했다면 2026년은 공격 실행에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원년이 될 거예요. 특히 적응형 공격이 주류가 될 겁니다. 적응형 공격이라면 스스로 상황에 맞춰서 변하는 공격이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목표 시스템의 보안 환경을 분석해서 그 환경에 허점을 찌를 수 있는 최적의 악성 코드를 즉석에서 만들고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와...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측 불가능한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셈이죠. 마치 싸울 때마다 모습을 바꾸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다 AI 보안 솔루션 자체를 공격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거라고요? 네. 프롬프트 인젝션으로 AI 챗봇을 속여서 민감 정보를 빼내게 하거나 데이터 포이즈닝으로 AI 학습 데이터를 오염시켜서 AI가 악성 코드를 정상 파일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창과 방패 역할을 모두 하던 AI가 이제는 공격의 대상까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망은 랜섬웨어의 공격 대상이 바뀐다는 점이군요. 네, 대기업은 여전히 중요한 표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랜섬웨어 프랜차이즈 모델 때문에 공격의 문턱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건 공격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안 투자가 미흡하고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훨씬 더 많이 노릴 거라는 의미입니다. 적은 노력으로 확실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소위 가성비 높은 공격이 급증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질 거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화입니다. 과거에는 철도, 항공, 에너지 같은 사회 기반 시설들이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 그러니까 OT 환경에서 운영돼서 비교적 안전했어요. 네, 폐쇄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시스템들이 IT망과 연결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죠. 결국 편리함을 위해 연결했던 것이 오히려 거대한 약점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네요. 과거에는 굳게 닫혀있던 수문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해커들에게 새로운 공격 경로를 열어준 셈이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2026년에는 단순히 돈을 노리는 걸 넘어서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상대 국가의 사회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핵심 인프라를 타격하는 고도로 정교화된 국가 배후 공격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자면 2025년은 랜섬웨어가 프랜차이즈 사업이 되고 국가의 엘리트 해커와 사이버 범죄 조직이 손을 잡았으며 AI가 본격적인 공격 무기로 활용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런 위협들이 더욱 대중화되면서 우리의 일상과 더 가까운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로 확산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격 표면, 그러니까 해커가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계속해서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이제는 특정 악성 코드를 막는 백신 같은 개별 솔루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합적인 방어 체계, 특히 아무것도 일단 믿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시작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최신 위협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공격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우리의 현실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과 비즈니스를 지키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렙의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사이버 위협을 결산하고 2026년을 전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